연합군단을 인천으로 실어 나르는 임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이 모이고 물자도 많고 수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7합동기동부대 하에 미군이 약 180여 척, 그리고 이제 연합군에서 온 해군 함정들이 한 60여 척 이렇게 해서 한 약 240여 척의 대함대가 구성이 되고요. 저희는 제공권 얘기만 하잖아요. 실제로 이 유해군이 되게 중요했던 게 제해권입니다. 6.25 전쟁에서도 제공권을 장악한 데다 제해권을 장악을 해버리니까 나가거나 바다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어려워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중국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고 뭐 소련에서도 이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도 이제 8월 28일 날 뭘 만드냐면 인천 방어지구 사령부라는 걸 만듭니다.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문제는 서울과 김포 방면에는 약 한 7,500명 정도가 배치가 됐었고요. 인천에는 구사단 87년대 같은 경우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 월미도에서는 226 독립육전연대, 우리로 따지면 해병대 같은 조직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인천과 월미도 일대 한 2,000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전체의 어떤 그런 사기 뭐 혹은 전투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등급을 나누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낙동강 전선에 있었던 부대에 비하면 확실히 이진급 부대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북한 쪽에서는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뚫리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멘붕 상태인데 낙동강 전선에 있는 부대를 그쪽으로 다시 옮길 빼낸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천이잖아요. 근데 지금하고는 당연히 달랐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철교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그 시대 여행자 우리 원장님. 네. 제물포 시절의 인천 어땠습니까? 주마등처럼 지금 스쳐가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미스터 선샤인 예. 스쳐가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이제 인천, 그 당시 제물포죠. 우리 개항장이고 거기에 만국공원이 있고 또 많은 유적들이 거기에 남아 있죠. 맞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영국 영사관이 있었고요. 인천역이 있었고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기 전까지는 사실 중국 상인들이 거기를 거의 휩쓸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차이나타운이 있죠. 차이나타운이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3국에서 대부분 이 개항을 했던 데가 그 수도와 가까운 데들이 대부분 개항을 하죠. 그러니까 텐진을 열면서 북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코하마 요코즈나를 열면서 거기가 이제 도쿄로 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인천을 열면서 이 서울로 가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어떤 문이라고 할까요? 네.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분, 지금도 저희가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고, 지금 이 상륙작전을 한 데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레드,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블루 해가지고 거기가 어느 지역이었다라고 딱 보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 뒤에 이제 응봉산하고 거기가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고, 있죠. 그다음에 자유공원 있고, 밑으로 인천역까지 연결이 되죠. 네. 네. 그게 다 사실은 워킹 디스턴스예요. 그렇게 먼 거리들이 아닙니다. 따로 걸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군요. 또 그 지역들이 지금 바로 이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굉장히 제일 번화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 사실 요즘 인천에 가보신 분들은 그게 상상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천 자체 지형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간척을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그건 지도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렇게 좁고 갯벌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곳이 지금은 와, 반듯하게 다 개발이 됐네. 네, 바깥에가 다 간척이 돼서 이게 다르다. 지금은 월미도도 섬이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없어요. 섬이 아닌 다 연결이 돼갖고 네. 그냥 산만 있지 저게 왜 섬이야? 라는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르겠다. 네, 지금은 그 인천역 주변에 이 개항장 일대가 굉장히 좁은데 예전에는 거기가 바로 앞이 바다인 인천의 거의 핵심이죠, 거기가. 초반에 다뤘던 것처럼 인천항으로 진입하는 백길은 비어수로 하나뿐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여기 맥주 공장 있었습니까?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왜 이게 비어수 이름이 비어수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논의할 때부터 미군은 여기 뭐라고 불렀냐? 플라잉 피쉬 채널이라고 불렀습니다. 날치. 예. 그래서 한국군도 그래?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식으로 바꾼 거예요. 한자로. 날비야? 그렇죠. 그럼 왜 플라잉 피쉬 채널이라고 했죠? 네, 1909년 당시 미 해군 수로국이 발간한 그 책이 있어요. 이게 시베리아 동해안 사할린과 우리나라 일대를 항해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그런 안내서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인천 앞바다 물길을 플라잉 피쉬 채널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놨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는 미 육군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잡지에 1979년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실렸었어요. 네. 이 잡지 이름이 아머라는 잡지입니다. 네. 이 잡지가 1888년 미 기병대 장군들이 창간한 그런 잡지예요. 그러니까 미 육군에서 굉장히 오래된 잡지라고. 우리 심 교수님 미국 가셨을 때 요거 많이 보셨었나요? 저는 주로 밀리터리 리뷰를 많이 봐서 그랬어요. 저긴 약간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좀 많이 봤었고 예. 약간 대중적이군요. 네, 저기도 좀 대중적인 책.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책이 뭐냐면 원래 기병대니까 교리 및 전술 그다음에 장비를 알리는 그런 포럼을 자기들이 했었대요. 그래서 이 포럼에 실린 내용을 이제 잡지 형식으로 발간한다. 그래서 시작된 건데. 그런 게 참 대단해요, 미국에. 근데 이 잡지에서 실린 인천 상륙작전 분석을 보면요. 인천 물길 플라잉 피쉬 채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허준 씨 낚시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우리나라에 날치 돌아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낚시하다 보면 날치 엄청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바닷가에 와보면 날치뿐만 아니라 네. 가끔 물고기들이 통통통통 튀는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튀어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그 개울에서 잡는 송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잡아서 뚜껑 없는 데다 놓잖아요. 다 튀어나가서 밖에서 죽어요. 그럼 그렇게 물고기들이 튀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요. 네.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고기가 조류를 넘기 위해서 튀거든요. 네. 근데 인천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조류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들이 튀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좁고 구불구불한 수로로만 접근할 수 있어서 플라잉 피쉬 채널이라고 한 겁니다. 19세기에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통상우호 조약을 맺잖아요. 항상 들어가는 조항이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배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바다에 니네가 들어와서 여기를 왜 조사해? 근데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럽이나 미국이 이 조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통상하는 배들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수로 탐사부터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안전하게 배를 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좁은 비어수로를 잘 찾아서 진입을 해야 하는데 9월 15일 첫 번째 밀물 시간은요. 동트기 전입니다. 네. 깜깜합니다. 깜깜하니까 환하게 빛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어수로 가운데 팔미도라는 섬이 있는데 팔미도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를 밝히는 거죠. 밝혀야 됩니다. 네. 영화에도 나왔죠. 팔미도 등대를 밝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작전인 거잖아요. 군사 작전 혹은 특수 작전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참여했느냐 혹은 뭐 참여자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정보 작전, 이 팔미도 등대를 밝히는 여러 가지 작전의 책임자였던 이제 클라크 대위, 미 해군 대위입니다. 당시 39살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 극동군 사령부 소속인데 통역관을 2명을 데리고 9월 1일 밤에 영흥도에 잔입을 해서 정보 수집이나 이런 첩보 수집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크 대위는 영흥도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한국인 청년으로 구성된 첩보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영흥도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멀리는 인천과 서울까지도 이렇게 가면서 월미도에 있는 뭐 포대 위치나 뭐 수 이런 것도 파악도 했었고 그 다음에 북한군이 어디에 집결하고 있고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갯벌 상태 그 다음에 해벽의 높이 그러니까 상륙에 필요한 다양한 첩보들을 수집하는 과정들을 8월 말 그러니까 9월 초 시점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미 첩보대에 소속된 한국인 개인주 혹은 뭐 연정도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혹자는 이제 트로디 잭슨 작전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정보 과정 중에 9월 10일에는 팔미도의 등대를 정찰을 해봅니다. 직접 팔미도로 가서 이 등대가 쓸 수 있는 등대인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서 가능합니다. 밝힐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 해놓고 상륙작전 하기 바로 전날 딱 등대를 밝혀놓는 거죠. 팔미도 등대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천 상륙작전도 막이 올랐습니다. 상륙 지점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은 크게 세 군데 해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 군데 해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혹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했죠? 조수가 한 마리 찹니다. 네. 9월 15일이 만조이긴 했지만은 만조 시간이 참 애매했습니다. 아침 만조 시간이 06시 59분, 딱 네. 7시 정도에 있었고 오후는 19시 19분, 저녁 7시 19분 정도에 있어갖고 계속 얘기했다시피 월미도가 인천 이 내항으로 접근하는데 딱 그 앞을 막고 있으니까 월미도를 먼저 공격해야 되니까 그래 월미도를 오전 만조 때로 하자. 그래서 7시 조금 전에 공격을 먼저 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월미도가 먼저 확보가 되면은 오후에 나머지 두 곳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저게 월미도 북쪽 끝에 보면은 조탕이 있었다고 했죠. 네. 거기 워터파크 홀이 있는 그 백사장 주변에 바로 거기 상륙하겠다는 겁니다.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월미도를 제압하겠다는 것. 근데 저 조탕 옆 백사장에 있던 자리가 지금은 월미문화거리 그쪽에 선착장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 그 당시 느낌은 잘 안 나실 겁니다. 그 다음 위치도 인천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인천역, 응봉산 옆에 바닷가 쪽으로 나온 그 인천역 앞쪽에 최대한 그쪽을 빨리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색해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쪽에 이제 상륙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곳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좀 큰 배들이 전차라든가 이런 중장비들을 탑재한 배들이 접안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저쪽밖에 없었습니다. 내항은 아무래도 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나마 강습적으로 상륙할 수 있는 곳이 저곳이었고요. 저기에 지금 가보시면은 인천역 옆에 대한제분이 있습니다. 네. 그 대한제분 안쪽에 땅에 보시면은 거기 여기가 적색해안이었다는 표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냥 땅 한가운데요. 간척이 돼갖고 저 당시 해안보다 한참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 이름은 북성포구였지만은 지금 북성포구랑은 또 다른 저 안쪽이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위치는 적색해안은 또 해벽이 쌓여 올라가 있고. 만조가 되면은 수심은 좀 깊어져서 LST까지 접안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요 끝단에 돌로 석축을 쌓은 해벽이 있습니다. 네. 접안을 했을 때 이 상륙군들이 사다리. 벽을 갖다가 좀 사다리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좀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만 공격을 하면은 인천 시내 중심가로만 공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네. 공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 남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외곽고 동쪽으로 염전이 있고 그 염전 오른쪽에 상륙할 만한 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청색해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기에 상륙하기도 합니다. 청색해안이 혹시 어디쯤이었는지 가보시려면은 인하대 쪽을 가보시면 됩니다. 한쪽에 인하대 있고 한쪽은 다 아파트 단지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무슨 해안이었다고 싶은데 저기 이제 겹쳐놓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옛날엔 그 인하대 바깥쪽이 바로 해안이었습니다. 갯벌 있고. 그래서 그 인하대역에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면은 단지 안에 중간에 생뚱맞은 자리에 여기가 청색해안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석이 있습니다. 만조 때는 잘 저 찾아보셔야 아니니까 바다로 다 채워지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가 다 갯벌이었고 만조 때까지는 물이 좀 들어옵니다만은 또 하나의 청색해안의 문제가 갯벌이 굉장히 넓어요. 길어요. 주정이 갯벌이 못 가는 거죠. 굉장히 넓어갖고 네. 저기는 LVT 같은 상륙 장갑차들이 이용을 해서 경장비들만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쪽은 방비가 아무래도 약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 정도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때 미 해병들이 막 출발하기 전에 약간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상륙 작전 할 때는 2차 대전 때 스테이크? 아침에 스테이크를 줬잖아요. 에어프라이. 근데 이날에는 그게 없어서 통조림을 줬대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했어요. 통조림은 좀 그렇죠. 그 전통은 깨진 거예요. 이때. 네. 그래서 뭐 상륙 부대들도 딱 그래서 해안마다 할당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상륙하는 월미도의 녹색해안은 5호 해병연대 3대대 1개대대가 저기를 공략하기로 됐고요. 그리고 오후에 상륙할 저 적색해안에는 나머지 5연대의 1대대와 2대대가 상륙을 하고 우리 1해병연대 3대대가 같이 그 뒤를 이어서 상륙하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청색해안 지역은 또 다른 1해병사단의 연대, 1해병연대가 저 지역을 담당해서 상륙하기로 됐습니다. 첫날 상륙 작전에는 1해병사단의 2개 연대만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
1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네. 1단계 작전은 월미도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 말은 녹색 해안에 상륙하는 거죠. 네. 그래서 9월 15일 자정에 해병 5연대 3대대가 8미도 등이 확 켜짐과 동시에 비어수로에 진입을 하게 네. 됩니다. 그다음엔 준비 포격을 당연히 실시해야겠죠. 이미 9월 10일부터 폭격과 포격으로 거의 초토화된 월미도였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동굴진지를 파고 있을 북한군을 예상을 해서 역시 폭격과 포격이 시작이 됩니다. 상륙부대가 딱 상륙할 HR-1은 06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05시 45분부터 그 다음에 구축한 포격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약 30분간 치열한 포격이 있은 다음에 06시 15분 딱 상륙하기 15분 전부터는 우리가 오키나와에서도 봤었던 강철비를 뿌릴 또 다른 포격 지원함이 들어갑니다. 뭐죠 그게 바로? 로켓. 네, 로켓 포함들, 그러니까 LSMR이라고 하죠. 중형 상륙 로켓 탐정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짧은 시간에 15분 동안 저 무시무시한 강철비를 빠바바바바박 이 세 대가 퍼붓게 됩니다. 이거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가장 결정적인 장면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그 배련장 로켓이 파바바바 나갔던 그 장면이었죠. 아마 수비군으로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이 장면이 저 로켓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약 10수분간 로켓포를 쏟아붓는 사이에 상륙 주정들은 이미 슬슬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해안으로 접근을 하는 사이에 딱 상륙하기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콜세어들이 날아와서 해안 지역을 폭격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상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루어졌던 한포 사격이 월미도에만 무려 한 1000여 발이 네.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륙지전은 6시 28분에 모든 포격이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3대대가 월미도에 이제 물이 가득 찬 틈을 타서 이제 일제파가 상륙 주정을 타고 월미도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해병 항공기들이 전방 해안에 대해서 또 기총사서도 함께 해주면서 결국 일제파 같은 경우는 아무 저항을 받지 않고 6시 33분에 월미도 해안에 상륙을 했고요. 그리고 2분 뒤에 이제파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파에 있었던 G중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5고지가 월미산이거든요. 여기를 향해서 공격을 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H중대 같은 경우는 인천 내륙으로 이어지는 방파제 출구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일대를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 중대가 공격을 하고 있던 동안에 10대의 전차로 구성되어 있던 3제파가 이제 해안으로 도착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중대인 I중대도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6시 50분 정도에는 G중대 선두인 3소대 같은 경우가 105고지 정상에 도달을 했고 성조기를 딱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I중대 같은 경우는 H중대의 좌측으로 진출해서 월미도 이제 북단을 소탕하게 됐고 북한군이 이제 참호 속에서 저항을 조금씩 이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전차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전차냐면 불도저가 달려 있는 뭐 도저 전차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투 공병 전차가 이제 두 대가 있었었는데 이 두 대가 M26 퍼싱 전차와 보병의 엄호를 받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참호 속에 있는 북한군을 묻어버리는 거죠. 매립해버리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계속 진지 속에서 저항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서는 화염방사용 전차가 또 있었습니다. 한 대가 있었는데 이 화염을 퍼부으면서 마치 이제 태평양 전쟁에 있었던 그 섬에서의 소탕작전 기억나시잖아요. 역시나 태평양 전쟁의 그 상륙작전의 그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전투를 수행을 했고 결국 이런 과정을 봤던 살아남은 북한군 같은 경우도 전의를 잃고 이제 투항을 하게 됐고 한 8시 정도에 이제 월미도를 다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소탕 작전도 정오에 다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보면은 미 해병의 피해는 전사자도 없었습니다. 한 부상자만 17명 정도였고 근데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해병대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인천에서 북한군의 증원이 여기로 올 수 있다. 그럼 월미도를 뺏기면 그 다음 상륙 작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죠. 2단계 작전으로 안 넘어가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로 있잖아요. 방파제 같은 그 통로에서 이거를 잘 버텨야 된다. 그렇죠.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해병 3대대의 과제가 됐는데 뭐 북한군이 넘어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만약에 뒤엉키게 되면 이때부터는 포격 지원이나 폭격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제 긴장이 되는 상황이면 맞습니다만 네네. 머릿속으로 와 치열했던 인천 상륙 작전을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압도적 이 공중 지원과 한포 사격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아까도 보면 평화로운 상륙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항이 없었죠. 네, 그냥 총 들고 그냥 걸어서 상륙을 하는 모습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만조가 돼야지 상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파가 지금 상륙을 하고 다음 물때가 될 때까지는 바다 위에서 대기를 한 상태로 다음 상륙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천을 향해서 지금 뒤쪽을 향해서 포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미국의 함재기들이 대활약을 하죠. 특히 컬세어가 공격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무려 당일만 한 300소티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40km 반경을 맹폭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북한군의 증원 병력 오는 걸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세어뿐만 아니라 순양함과 구축함에서도 아주 격렬한 함포 사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신 못 차리게 그렇죠. 만드는 그래서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인천으로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는 거예요. 포성과 굉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다시 찾아온 두 번째 밀물입니다. 2단계는 이성적으로 진행을 한번 진행시켜 보죠. 네, 그래서 오후 들어서 이제 밀물을 준비하면서 큰 수송선에서 저런 상륙 주정들이 해역에 이제 포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저 상륙 주정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저 뒤에 섬이 하나 보이시죠? 네. 저 섬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익숙하다고요? 가끔 보여요. 어디 가다 보면. 그 섬 아니에요? 네, 저기 뭐 인천 앞쪽에 가시면 자주 보이기도 하고. 그럼 보인다고요? 우리 역전다방을 진행했을 때 어디선가 봤던 그런 그때.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학 영재이긴 한데요. 기억 영재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우리 있잖아요. 미국이 쳐들어왔던 전. 강화도요? 네. 신미양이었어요. 맞습니다. 저게 바로 물치도입니다. 아, 물치도. 네. 강화도 올라가기 전에 그 인천 앞바다에 기항할 때 먹었던 참 묘한 감정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 저 사진 처음 봤을 때 그 신미양요가 오버랩되면서 역사가 이런 식으로 뭐 흔히 얘기하는 게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러네요. 이게 재현된다는 게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에게 통상을 열어라라고 쳐들어왔던 기지가 됐던 곳이 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기지가 됐네요. 북성포구 요 사이 해역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만조가 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좀 약간 절묘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냥 만조가 한 7시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월미도에 상륙할 때는 만조 30분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는 그보다 좀 빨리 들어가기도 합니다. 7시 만조이지만은 그거보다 거의 1시간 반, 2시간 앞선 5시 30분에 상륙 시간으로 정합니다. 해가 지기 좀 전이네요. 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기는 상륙할 부대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늦게 상륙하면은 뒤에 상륙할 LST는 많은 양의 물자와 차량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되면은 빨리 못 빠져나와요. 네. 그리고 LST가 접안을 하려면은 수심이 8.8m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수심이 8.8m가 딱 되는 시간이 7시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딱 돼갖고 계산을 그래 하네. LST가 7시에 되려면은 그 전에 좀 작은 배들은 앞에서 치고 먼저 빠지고 치고 되고. 빠지고 하려면은 거꾸로 계산해봤을 때 5시 반부터 상륙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 적색해안, 청색해안 둘 다 똑같은 시간에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5시 반에 그러니까 아직 물이 완전히 안 차올랐을 때 상륙 일파가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제방벽에 수면이 많이 밑에 있을 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사다리를 대야 되는 거죠. 네. 적색해안에는 그래서 5시 반부터 올라갔는데 이곳은 월미도와 달리 북한군의 저항이 제법 됐습니다. 이미 오전부터 월미도 이제 탈취당했다. 지금 저 앞에서 상륙 정도 돌고 있다 하니까 북한군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올 것이다 할 걸 예상하고 그 주변 고지대에 진지들을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장애물 중에 하나가 저 북성포구 바로 넘어서면은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고지. 예. 네, 저곳이 조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외국인들이 이제 죽으면은 묻었던 곳이죠. 지금은 없는데 거기에 야트막한 고지에 북한군들이 버티고 있었고 딱 해벽을 올라가자마자 거기서부터 막 사격이 일어났고 또 이제 중요한 장애물이 바로 응봉산이었습니다. 저 앞에. 응봉산이 저 당시에 미군은 저곳을 천문대 고지라고 불렀습니다. Observatory Hill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옛날에 기상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앙기상대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기상대에서 관측소도 있었고 조그만 천문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대 돔이 있어갖고 저곳을 천문대 고지라고 불렀는데 메가더 동상이 저기에 딱 있습니다. 네, 저 응봉산 응봉산 자유공원에. 네, 저기. 응봉산 그 당시 뭐 만국공원이 있었고 네. 나중에 지금 자유공원이 된 네네. 곳도 있었고 네. 그쪽에 이제 산 진지로부터도 총격이 막 날라오기 시작해갖고 이곳을 올라선 미 해병대들이 여기서 굉장히 고전을 겪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수많은 폭격과 로켓포 사격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반격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월미도는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산 하나에만 포격하면 됐지만은 저기는 포격을 하기에는 좀 약간 넓었죠. 그리고 저 지역은 민가들도 많이 있고 그 민간인 건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포격을 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상륙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교두보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좁습니다. 그래서 교두보라고 하면 사실 인천 시가지까지 확보를 해야지 이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저기 이제 사다리를 넘는 대표적인 사진을 지금 보시겠지만 네. 항상 뒷모습이 나오는 가장 먼저 올라갔던 저 사람이 네. 눈에 띌 겁니다. 네. 사람이 이제 소대장이었는데 로페즈 중이라는 소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됐냐면 저걸 딱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묘지고지를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격을 해 오니까 사람이 이제 수류탄을 투척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류탄을 딱 뽑았을 때 팔과 여기에 이제 총상을 입고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면 자기 이제 부하들이 폭사할 수 있죠. 네. 폭사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수류탄 위에서 덮어요? 덮어서 본인이 이제 폭사를 하게 되는,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 죽음을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메달 오브 아너를 이제 수여를 받게 됐습니다. 죽은 네. 다음에 51년쯤에.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기사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나감으로써 사실 사진에 우리가 뒷모습만을 저렇게 기억을 하지만 그렇게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전우들을 살리고 해병대 정신을 보여줬다, 이런 첫 거죠. 번째 저렇게 사다리를 탄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자신들의 네.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네네. 그러니까 딱 희생을 넘었을 때는 어떤 운명이 있을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딱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 총격이 확 가해지고 거기에 이제 술탄을 던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인 묘지를 장악하기 위한 A중대가 30분간 전투에서 그래서 전사 8명, 부상자 28명의 적지 않은 피해를 냈습니다. 네. 그런 저항을 극복하고 두 개 대대가 갈라집니다. 이제 1대대가 묘지고지 쪽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서 그쪽 해안을 마저 소탕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2대대가 인천역 뒤에 있는 고지를 갖다가 이제 올라서면서 응봉산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저희가 바로 적색해안에서 바로 올라서서 네. 저기 철길이 보이시는 게 저게 인천역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타고 있는 건물들, 산동성 화상회관들이 있었던 그 건물들이 앞에 불에 타고 있고, 그 뒤에 언덕 위에 오면 조그만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영국 영사관이었고, 실제 영국 영사관은 딴 데로 좀 이전을 해 있었고, 저 당시엔 저게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대대가 올라가서 6시 45분경에 저 언덕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이렇게 포로들도 많이 포획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6시에 4호파가 쭉 들어오면서 한국 해병대도 뒤따라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7시에는 예정대로 LST 8척이 이제 접안을 하게 됩니다. LST는 일단 접안하고 하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만조 때까지 그냥 거기 주저앉아갖고 계속 하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상 처리하 작업으로 하게 되고, 첫날 작전 목표로 설정해 놓은 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적색해안 쪽에는 O-A선이라는 그런 라인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3점을 잇는 선입니다. 북쪽으로는 만석동 부두 쪽까지 올라가는 게 한쪽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응봉산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 중앙에서의 목표였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 내항의 내갑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 세 지점을 연결한 게 O-A선인데, 이 자정 무렵을 넘어서서 2개 대대와 우리 한국 해병대가 이 O-A선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동시에 상륙한 청색해안이 남았죠. 네. 청색해안은 대형 상륙정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LVT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5시 30분을 기해서 미1 해병연대 2개 대대가 진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막 대려고 가다 보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뻘이 많으니까. 네, 워낙 뻘도 많고 저기는 염전 염전. 옆에 지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궤도로 굴러가는 LVT가 들어가니까 이 벽이 막 무너지고 그래서 정면으로 안 되니까 약간 측면으로 돌아서 겨우겨우 상륙을 시키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다행이었던 것은 이곳은 북한군의 저항이 훨씬 덜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군의 주력이 저 시가 중심 쪽에 응봉산을 중심으로 몰려 있었다 보니까 이쪽은 상륙한 뒤에 그래도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들을 연결하는 O-1 라인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청색해안에도 상륙이 완료가 됨으로써 미 해병대의 첫날 목표들은 다 완수가 됐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적색해안에서의 약간 거센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 그리고 뭐 이 해군, 이 육군까지 연합작전이 잘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메가더의 미소가 굉장히 큰 규모의 작전을 거의 완벽하게 성공을 시킨 거잖아요. 네. 저 미소를 지을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맥킨리 선에서 이제 상륙작전 전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여기서 뭐 스피치도 하곤 했지만 네. 확신에 가득하다라고 했지만 날짜가 다가오면서 계속 초조해했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명성이 이걸로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공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저런 얼굴에 어떤 웃음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더보다 더 기쁜 건 알몬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알몬드는 이제 자기가 할 게 남았잖아요, 지금. 아직은 끝난 게 그쵸, 아니구나. 예.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죠. 여기서 가장 기쁜 건 해군 사령관이겠구나. 그렇죠, 해군이죠. 내 할 일은 이제 다 끝. 끝냈다. 자, 대담한 상륙 작전이었고요. 대단히 성공적인 편이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군의 일만 끝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군의 증원 병력이 언제 올지 몰라요. 네. 그다음에 해병대가 교두보를 확보했잖아요. 근데 인천시가지도 어차피 이 해병대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미군은 항상 어디를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밥 준비를. 그렇죠. 밥도 중요하죠. 밥도 중요한데 저녁 시간이잖아요, 7시. 근데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군 입장에서는 김포 비행장을 장악하는 게 이 해병대로서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가지 소탕 같은 경우는 상륙작전 다음 날인 16일 날 상륙했던 한국군 해병 1년대가 이제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만큼 미 해병대는 이제 김포 쪽으로 바로 이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람이 마음이 급할 때 꼭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 상륙팀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요? 네. 초반 작전에 저 주요 지휘관들은 아직 다 메가더 장군을 딱 뽑히다면서 저 마운틴 맥킨리함에 있었습니다. 네. 1해병사단장인 스미스 소장조차 첫날에는 상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일선 부대장들에게 맡기고 있다가 두 번째 날 16일에 이제 시가지 소탕을 쭉 해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해안 교두보가 확보가 됐다 싶었을 때 드디어 이제 스미스 소장이 저녁 5시 30분에 이 내항 쪽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반 작전을 맡았던 도일 소장으로부터 이제 작전권을 딱 인수받습니다. 이때부터 해병대를 맡은 스미스 소장과 10군 단장 알몬드 소장 간에 약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뭐요? 스미스 소장의 성격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강인하지만은 피해를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안전하게 뭔가를 하려고 네, 하죠. 굉장히 또 원리 원칙에 해병대 상륙 교리에 따라서 딱딱딱 진행을 시키려고 했고요. 반면 알몬드는 빨리 여기서 나의 영광을 메가더 장군님의 이 위대한 뜻을 빨리 관철시켜야 된다. 아직 앞에 와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알몬드는 빨리빨리 밀어붙여라. 그렇죠. 지금 낮이고 밤이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내륙으로 지금 뭐 아직 저항 없는데 그렇죠. 북한군의 증원군이 오기 전에 쭉쭉 밀어붙여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김봉왕 진행시켜. 네, 스미스는 No,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우리 해병대 상륙 교리와 맞지 않는다. 우리 해병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내륙으로 진출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제대로 상륙이 안 된 게 일단 포병이 있었습니다. 포병은 아무래도 포가 무겁다 보니까 저 LST에서 끄잡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저게 처음에 그래갖고 불안해서 LVT로 실어 오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막 빠지면서 이게 완전히 상륙이 안 된 상태였고 또 그 당시 해병대가 상륙 교류를 했던 것 중에 야간 진격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첫날은 어쩔 수 없이 목표를 장악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내륙에 어떤 지금 적의 저항선들이 버티고 있을지 모르는데 들어가다 매복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해가 밝으면은 포병 지원하에 착실하게 가겠다라고 하는데 알몬드 속이 터지는 겁니다. 막 계속 닥달하는데 스미스는 그거에 굴할 싸움이 아니죠. 그래갖고 이 둘 사이에 계속 서울로 진공하면서 이런 좀 갈등들이 이어지게 됐죠. 네. 계속 나옵니다 이제. 네. 알몬드는 지금 메가더 장군한테 잘 보이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고 스미스는 나 다시는 태평양 전쟁에 이 반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안전한 입장인데 뭐 서로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입장에서는 이제 크로마이트 작전이 성공을 하려면 서울을 조기에 탈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서울을 탈환해서 쭉 가가지고 낙동강에서 후퇴하는 북한군을 테러를 차단하는 모루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메가더가 알몬드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보기에 인천 상륙 끝나고 나면 서울에는 5일 안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게 인천에서부터 서울의 거리를 아주 길게 잡아도 40km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 평균 한 8km 정도를 가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몬드가 이제 메가더가 똥이 이제 금이라고 해도 맞습니다라고 하는 아몬드도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2주 안에는 무조건 서울을 탈환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결국 공격하는 유엔군 측과 그 다음에 방어하는 북한군 측의 어떤 그런 전투력을 봤을 때 10군단의 서울 탈환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몬드는 본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2주 안에 이제 탈환을 해야 되는 임무가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병력을 투입할 수가 없었던 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르망디나 이런 데처럼 해안이 워낙 넓은 곳이면은 한 번에 보내면 되는데 네. 뭐 다 봤다시피 그 좁은 해안에 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2개 연대만 지금 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알몬드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육군이잖아요. 네. 육군이 언제 들어오냐면 7사단 32연대 같은 경우는 18일 날 들어옵니다. 오. 그 다음에 31년대 같은 경우는 19일 날 인천항에 들어옵니다. 어허. 한참 뒤에 들어옵니다. 그 이마저도 7사단의 상륙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서 얻은 결과였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해병 1사단의 예비대였던 7년대 같은 경우는 21일 날 상륙을 했고요. 아니 뭐 이러면 한참 뒤네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만큼 항구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협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몬드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질 않지만 어쨌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병력을 빨리 기동을 시켜야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병대를 이제 닥달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가 육군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게 합동성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동성은 결국 조직이 다르니까 협조가 안 되는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가 다르거든요. 문화가 다르고 그다음에 교리가 다르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지휘관끼리 성향이 비슷하면은 커버가 또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몬드와 스미스는 그냥 성격이 그냥 안 맞아요. 맞죠. 그냥 상극. 사대가 달라. 저는 그게 이제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몬드는 대단히 외향적이고 괴팍하고 강압적인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스미스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버클리 출신입니다. 네. 원래 공부도 좀 잘하면서 그다음에 되게 학자적이고 조용하고도 부드러우면서도 감정 표출을 잘 안 해요. 대신에 되게 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프로페서였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원래는 이 사람 이름이 올리버 P 스미스인데 P가 뭐냐면 프린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병사들이 프로페서라고 바꿔 불렀죠. 우리 지휘관은 프로페서야. 그래서 보통의 해병대 지휘관들은 공세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스미스는 페릴레오에서도 경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적정이 되게 불명확한데 정보도 없는데 우리 부대를 막 밀어넣는 것은 피해가 너무 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화력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정면 공격으로 차분차분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알몬드의 문제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해병대를 안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임무는 시간에 쫓기는 임무잖아요. 그래서 더 심한 말로 스미스를 쫍니다. 네. 근데 스미스는 반응을 별로 안 해요. 아주 그냥 사진 봐도 네 꼿꼿한 사람이죠. 속으로 알몬드를 무시해버립니다. 네가 해병대에 대해 뭘 알아? 우리 교리에 대해 뭘 알아? 너 제대로 된 실병 경험도 없잖아. 약간 경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알몬드가 스미스가 싫어도 이 사람을 자르지를 못합니다. 알몬드는 육군이고 스미스는 해병대이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몬드도 이리저리 스트레스였을 거고 스미스도 겉으로는 이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약간 천불이 났을 거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되는 거죠. 한마디로 ENFP하고 ISTJ야. 하나도 안 맞아. 둘이 안 맞아.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스미스가 알몬드를 아예 무시하고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가 뭔가는 준비해야 될 건데 네네. 그냥 넘어갈 스미스는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차근차근 준비한 카드가 있지. 월미도 상륙할 때 미 해병대의 전차들이 활약을 했는데 아예 전차 부대로 뭔가를 준비하죠. 네, 그때 10대 전차가 상륙했다고 이 신브리핑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10대가 다가 아닙니다. 어허. 월미도에만 10대. 네, 월미도에만 10대가 들어간 거고 사실 제1해병사단에는 1개 전차대대가 어허. 준비되었습니다. 이 해병 제1전차대대는 이 본부 중대와 4개 중대로 구성이 됐는데 원래 해병대가 걸프전에도 봤다시피 항상 장비가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전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아직도 셔먼 M4A3 전차를 쓰던 이 부대가 출격을 앞두고 새로운 M26 퍼싱 전차를 다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임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8월 중순에 막 이제 겨우 사단 꾸려지고 조직 갖춰지고 그 다음에 장비를 막 지급받아갖고 대대원들이 이 전차를 몰아본 사람도 부족했어요. 네. 그나마 A 중대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 이 낙동강 전선에 미리 좀 투입이 된 해병대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들어와서 퍼싱 전차를 한번 지급받았어요. 그래갖고 네. 거기서 본 경험이 있어갖고 월미도에는 이 A 중대에서 차출 나온 10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B, C, D 중대들은 배 안에서도 열심히 이제 이거 몰아보는 연습을 하면서 와갖고 차차 그래서 B 중대가 16일에 그리고 C, D 중대는 18일에 이제 상륙을 하는 식으로 이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쯤에서 또 밀사쿨과 이 양대산맥이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몰아보기 또 좋아하시죠. 무기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력 전차 비교 스펙. 이것도 좋아하잖아요. 조금 전에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해병대는 항상 좀 하나 전 거 옛날 거 장비를 맞아. 쓰는데 갑자기 퍼싱을 줬어요. 최신 전차잖아.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거긴 바로 이 북한군이 가지고 있던 T-34 8호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아 여기로 왔어요? 네, 여기 왔습니다. 사실 T-34 전차는 보통 그러죠. 소련을 구한 영웅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처음 T-34 전차의 주포는 76mm였어요. 그래서 보통 T-34 76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독일군이 기세 좋게 소련을 침공했다가 잠깐만요. 제가 최 박사님 앞에서 독서전장 얘기하는데 굉장히 제가 송구스러운데 칼을 가고 계시다. 아유, 기세 좋게 소련을 침공했던 독일군이 이 T-34 전차를 만나고선 쇼크에 빠지죠. 완전히 이 T-34 전차가 무적의 전차였다고 불릴 정도였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T-3476 전차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 가만히 있을 독일군이 아니었어요. 그때 독일군 전차가 1호부터 4호까지 있었거든요. 이 1호부터 4호가 한순간에 고철이 됐어요. 그런데 후속 전차를 내보냅니다. 5호 전차, 6호 전차, 이른바 판터, 그다음에 타이가, 디가가 나오죠. 독일군의 맹수 전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T-34의 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일군의 4호 전차 역시 장포신 75mm 전차를 달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4호 전차 정도는 만만했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4호 전차한테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T-34.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은 T-34 76mm 포를 가진 이걸로는 독일군은 상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 T-34의 방어력과 공격력을 강화한 개량형을 이제 생산하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차포를 76mm에서 85mm로 바꿔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T-3485입니다. 네. 2차 대전 동안 무려 5만 대 가까이 생산이 돼요. 여기도 그냥 공장 돌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소련의 위성 국가인 폴란드나 체코 같은 데도 이제 생산이 되는데 이게 바로 T-3485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전차였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M26 퍼싱은 뭐냐? 퍼싱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티거 전차를 사냥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전차였어요. 미국도 처음에는 셔먼 갖고 이제 노르만디 상륙해서 유럽 본토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독일군 맹수 전차들하고 부딪혔습니다. 맹수 전차. 어떻게 됐겠습니까? 맹수한테 잡아먹고. 야, 난 못해요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절감한 게 뭐였다면 소련군하고 마찬가지죠. 저 88mm 포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독일군의 티거 전차를 압도할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M26 퍼싱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T-3485는 적어도 티거하고 대적할 수 있게 개량을 했던 거고 M26 퍼싱은 애초에 티거를 사냥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차이가 좀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퍼싱은 일단 90mm야. 2mm 더. 2mm. 이게 묘해요. 타이거 전차는 차체 전면 장갑이 100mm였거든. 퍼싱은 101mm야. 근데 T-3485는 전면 장갑이 물론 경사 장갑이지만 45mm밖에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T-34는 원래 체급이 작던 걸 어거지로 큰 포를 얹은 거고 미국은 교리 자체가 달랐죠. 미국은 원래 전차가 전차를 사냥하는 교리가 아니었어요. 전차는 그냥 전차를 피해서 샥샥샥 옆으로 돌아갔고 뒤로 쭉쭉 밀고 가는 거고 큰 전차 나오면은 이제 별도로
탱크 디스트로이어라는 구축 전차가 네, 있었죠. 구축 전차가 있어갖고 걔네는 좀 큰 포를 갖고 있는데 방어력이 약하지. 그러니까 걔들이 강한 포 때려잡는 이렇게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같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당하다 못해서 그래 이걸 하나로 통합한 우리도 더 강력한 놈을 만들어주자 나온 게 퍼싱이죠. 하지만 퍼싱은 2차 대전 때 별다른 활약을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늦게 나왔어요. 유럽 간선에 갔을 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구나. 자, 그런데 6.25 전쟁에서 퍼싱의 진가가 나왔어요. 네, 낙동강에서. 자, 그 다음에 사실 소련군도 T-3485 다음에 신형 전차가 있었어요. 스탈린 시리즈라고 스탈린 전차가 있었는데 이건 북한한테 안 줬어요. 안 줘. 신형은 너희한테 무리야 이렇게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T-3485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얘가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소련을 구하고 생산성이 굉장히 좋은 전차이긴 한데 일단은 조준 장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렌즈 같은 게 시야 왜곡이 굉장히 심해서 잘 빗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소련군 전차 아직까지 이어진 소련군 전차의 전통인데 인체공학 따위는 개나 줘버려. 지금도 현대 나오는 전차들도 사람을 희생시켜서 전차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전차 내부가 워낙 좁아요. 워낙 좁으니까 잘못 피탄이 되면 모든 승무원이 전사하는 예가 굉장히 허다했었어요. 그다음에 예상외로 T-34 전차가 뭐 잘 굴러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잔고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변속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변속을 하려면 이게 양쪽에서 레바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 움직입니다. 야, 그게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하는 거.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당시 소련군 전차는 어떻게 돼요? 조종수는 고릴라 같은 팔힘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허준 MC님 같은 스타일. 그렇죠. 죄송합니다. 호준이 탈 수 있을까? 살 뺐어요. 결과적으로 이 차이점이 6.25 전쟁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M26 퍼싱은요, 기동력을 제외하곤 T-3485보다 화력, 방어력, 사격 통제 장치, 승무원 주거성 등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M26 퍼싱 전차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전차 대 전차는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8월 31일 낙동강 전선에서 두 대의 M26 퍼싱 전차가 어떤 거점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500명이 넘는 북한군 보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대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들이 철수해버리고 퍼싱 한 대만 딸랑 남았어요. 이 한 대 남은 퍼싱한테 무려 500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달려든 거예요. 우리 영화 퓨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실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퍼싱에는 어니스트 코우마 상사가 타고 있었는데 이 전차장으로 네, 맞습니다. 무려 9시간 동안 전투를 합니다. 기관총 쏘고 포 쏘고 전차 위에 올라타면은 전차 포탑 돌려서 떨어뜨려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전투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어니스트 코우마 상사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보니까 이 퍼싱 한 대 주변에 무려 259의 북한군 보병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와, 버텼어요, 그러면? 네, 버텼습니다. 와. 나중에 이 사람은 의회 명예훈장까지 받아요. 그럼 퓨리가 이거를 네, 굉장히 실화로 많이 만든 진짜 거예요? 실제로 이걸 실제 모티브로 모티브. 따온 겁니다. 마지막 그 모습은 이걸 모티브로 따온 거예요. 자, 인천을 방어하는 북한군들도 이제는 퍼싱을 맞닥뜨리게 되겠습니다. 9월 15일 급보가 날아오면서 지금 인천에 우리 방어병력이 적은데 빨리빨리 지원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서울 쪽에 있던 예비 부대들이 계속 인천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중에 T-34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퍼싱이 출발합니까? 퍼싱이 출발합니다. 김포 비행장 활주로 남단까지 도달합니다. 되게 빨리 갔네요. 그러니까 네. 엄청 빠르게 갔네. 미 해병 5연대가 워낙 잘 싸웠습니다. 같이 다 들어가서 여기서 소탄 훈련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북한군 1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죠.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이제 완전히 점령이 돼버리죠. 한편 19일에서야 상륙하는 해병대 말고 육군. 네. 미 7사단. 그리고 여기 한국군 17년대도 오죠. 네. 7사단은 뭘 하냐면 낙동강 전선에서 올라오는 미 8군과 연결 작전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북한군의 퇴로 차단 역할을 미 7사단이 하게 된다. 아. 네.